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최신 산업 통계가 담긴 꽤 두툼한 보고서고요. 네, 다른 하나는 한국이 어떻게 이 분야의 강자로 떠올랐는지 그 한 60년간의 여정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오늘 미션은 이 두 자료를 딱 합쳐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어떻게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또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됐는지 그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 연결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그 차가운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뜨거운 이야기들을 한번 엮어보는 거죠. 아, 숫자 뒤의 이야기요? 네,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어떻게 2020년대에 KF-21 전투기까지 이어지는지 그 긴 여정의 점들을 하나하나 이어볼 겁니다. 흥미롭네요. 특히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그걸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했는지 그 과정은 이 이야기의 정말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네요. 와, 시작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그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겠군요. 네, 그렇죠. 보내주신 분석 자료를 보니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1960년대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전투기는커녕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했잖아요. 맞아요. 1960년대 초 한국은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고 해외 원조가 없으면 국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였죠. 그런데 1961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건데요. 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 핵심은 수출 중심의 산업화였어요. 정부가 나서서 고속도로 깔고 항만 짓고 발전소 세우고 말 그대로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만들어 나갔죠. 이게 바로 모든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공우주를 딱 목표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닦아놓은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된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눈을 돌렸고요. 자료에 나온 수치 중에 오늘날 GDP의 4.93%를 R&D, 즉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와, 바로 그 지점이죠. 그게 단지 돈만 많이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술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걸 국가 차원에서 수십 년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는 증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국방산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좀 의외의 계기에서 비롯됐어요. 1970년대 닉선 대통령의 베트남화 정책 때문이었죠. 베트남화 정책이요? 그게 한국 국방산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발을 빼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은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장려했죠. 한국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회였죠. 기회였군요. 네, 이때 미국의 휴즈 MD-500 헬리콥터나 F-5EF 타이거 정투기 같은 기종을 면허 생산, 즉 조립 생산하면서 처음으로 항공기 대작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기술 학습 단계에 들어선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남이 설계한 제품을 조립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는 일종의 견습생 시절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 견습생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 자기 이름으로 만든 제품을 내놓고 있으니 그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네요. 자, 그럼 그 과거의 토대 위에서 지금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어떤 모습인지 2022-2023년 산업보고서의 숫자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숫자들이 꽤 많은 걸 말해주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총 생산액이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와, 6조 원이요? 네, 근데 분야별로 쪼개보면 더 재미있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의외로 민항기 부품입니다. 17.2%죠. 민항기 부품이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에 들어가는 날개나 동체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아, 전투기나 헬리콥터 같은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 사업이 가장 크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만큼 세계 항공기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그 뒤를 바짝 쫓는 게 바로 국산 기동헬기 수련, KUH. 이게 17.1%고요. 그 다음이 바로 KF-21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16.1%입니다. 아, KF-21이 벌써 3위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MRO,
즉 항공기 정비, 수리, 분해 조립 사업이 15.3%나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MRO요? 네, 이건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걸 넘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능력까지 갖춘 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보고서를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엔진 부품 분야는 2020년은 생산이 35.8%나 급감했다가 2021년에 무려 87.7%나 회복했어요. 이 V자 반등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이 산업이 글로벌 경기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강한지도 보여주는 거죠. 아, 팬데믹으로 항공여행이 멈추니까 민항기 엔진 부품 수요가 급감했다가 여행이 재개되자마자 폭발적으로 수요가 되살아난 거예요. 그렇군요. 다만 수출 시장을 보면 한 가지 과제도 보여요. 총 수출의 54%가 미국, 25%가 유럽에 쏠려 있습니다. 두 지역을 합치면 거의 80%에 달하네요. 네,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항공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한국을 본격적인 항공기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은 1등 공신 T-50 골든이글 훈련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한국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라고 하던데요. 네. T-50은 항공우주 산업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정표 같은 존재예요. 로키드 마틴과의 기술 협력으로 개발됐지만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이끌었죠. 아, 그랬군요. 여기서 얻은 자신감과 경험이 나중에 KF-21 개발의 밑거름이 됐고요. 이걸 기반으로 만든 FA-50 경공격기까지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 100대 이상 수출되면서 그야말로 K방산의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그 T-50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드디어 이 이야기의 정점,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거군요. 맞습니다.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그야말로 수건 사업이었죠. 네. 그런데 분석 자료를 보면 이 과정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처음 계획은 K50처럼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하는 거였죠. 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그 기술 이전 문제죠. 미국이 갑자기 4가지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최첨단 슈퍼카를 만들고 있는데 막판에 그 파트너가 미안하지만 엔진하고 자율주행 컴퓨터는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와. 그 4가지 기술이 바로 ASA 레이더, IRST, EOTGP, 그리고 RF 제머였어요. 잠깐만요. 특히 ASA 레이더는 현대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릴 만큼 핵심적인 장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걸 자체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건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였겠는데요. 엄청난 위기였죠. 비유하자면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등대처럼 하나의 큰 불빛을 빙빙 돌리는 방식이라면 ASA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손전등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비추는 것과 같아요. 아하, 훨씬 정교하군요. 네, 적의 전파 방해에도 훨씬 강하고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죠. 이게 없으면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안 준다고 한 거군요. 동맹국인데도. 네, 그야말로 너희는 우리 도움 없이는 절대 못 만들 것이라는 선언과도 같았죠. 와, 동맹국한테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겠네요. 그런데 그걸 결국 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여기서 한국 특유의 집요함과 전략이 빛을 발해요.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총대를 메고 한화 시스템과 함께 자체 개발에 착수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순 없으니 기술 자문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타 시스템즈나 스웨덴의 사브 같은 미국이 아닌 다른 기술 강국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아, 제3국의 도움을 받았군요. 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시제품을 만들어냈고 성공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장벽 하나를 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미국의 거부가 오히려 기술 재립의 촉매제가 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KF-21 외에도 보고서에는 다양한 국산 항공기들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회전익, 즉 헬리콥터 분야에서는 이미 군에서 맹활약 중인 수리온 기동 헬기,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개발 중인 LAH 소형 무장 헬기, LCH 소형 민수 헬기가 있고요. 네.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무인기,
UAV 분야에서도 KAI, 대한항공,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넘어 우주로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죠. 2022년 6월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그리고 달 궤도선 다누리는 이제 한국의 우주클럽의 일원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했고요. 맞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특히 의미가 커요. 1.5톤급 실용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7번째 국가가 된 거니까요. 7번째 국가요? 네. 이건 단순히 과학기술의 성과를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비행기나 로켓 같은 완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는 거대한 생태계가 버티고 있어야 하고요. 보고서에서도 엔진, 부품, 정비 같은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더군요. 네, 그 생태계의 깊이가 바로 그 나라 산업의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항공기 엔진은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릴 만큼 극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인데요. 네. 한국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GE나 롤스로이스처럼 엔진 전체를 설계하진 못하지만 그들과 RSP, 즉 국제 공동개발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핵심 부품을 만들고 기술을 축적하고 있죠. 아, 이것도 과거 면허 생산 시절처럼 파트너로 참여하며 기술을 배우는 한국의 영리한 전략 중 하나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MRO, 정비 산업의 성장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네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비행기를 뜯고 고치고 다시 조립하는 노하우가 쌓여야 진정한 항공강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KAMS나 샤프테크닉스 K 같은 전문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예전에는 해외에 보내서 수리해야 했던 많은 작업들을 이제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외화 유출을 막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용기의 가동률을 높이는 안보적 효과까지 있죠. 인력 측면에 대한 분석도 있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민항기 부품 쪽 고용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감소했지만 우주 분야의 고용이 크게 늘면서 어느 정도 상쇄를 해줬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었다는 좋은 증거예요. 한쪽이 어려울 때 다른 쪽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제 민항기 시장이 회복되고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면 다시 고용은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죠. 1970년대 다른 나라 전투기를 조립하던 견습생에서 시작해서 온갖 난관을 뚫고 4.5세대 전투기와 달 궤도선을 우리 손으로 만들기까지 이 정말 믿기 힘든 여정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동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분석 자료는 여러 요인을 짚고 있지만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아까 R&D 투자 이야기하면서 짚어주셨던 부분인데요. 바로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이어진 장기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술 자립과 수출 산업화라는 큰 방향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의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두 번째 요인은 그 투자가 결국 사람을 향했다는 점 아닐까요? 맞습니다.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와 교육열이 결국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키워낸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전투기는 그냥 돈만 쏟아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걸 설계하고 만들고 시험할 수 있는 두뇌 집단을 먼저 키워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역설적이게도 위기 그 자체였어요. KF-21 개발 당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그 순간, 그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낸 체계적이고 결단력 있는 접근 방식. 그 위기가 오히려 한국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장기적인 비전,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정말 완벽한 성공 공식처럼 들리네요. 네, 이 이야기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하나의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이요?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과연 KF-21이나 다른 한국산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보다 저렴한 가성비 좋은 대안으로만 여겨질까요? 아니면 구매국들이
한국과의 어떤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염두에 두게 만드는 그런 지정학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제조업 강국을 넘어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시험대에 이제 막 올라선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 드라마 일부가 막을 내렸다면 이제부터는 세계 시장의 주연으로서 자신들의 서사를 써 내려가야 하는 2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